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목의 김희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목의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누수업체의 잘못된 진단, 쌍꺼풀이 2번이나 풀렸어요. 유부남이 헌팅포차를 성추행범들 혼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판결은 요즘에 이제 점점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의 하나의 유형으로 이제 스미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에 그런 계좌 정보를 탈취해서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런 범죄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수법이 정말 교묘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네. 거더라고요. 변호사님 우선 판결의 발단이 된 사건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2023년에 어떤 성명 불상자로부터 어떤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됐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모바일 청첩장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어떤 URL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URL을 클릭을 하면 이제 모바일 청첩장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이제 그게 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보냈던 URL인 거죠. 그래서 모바일 청첩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이제 스미싱 범죄를 당한 것입니다. 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취득함으로써 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도 개설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휴대전화에 있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에 그 피해자의 본인 인증, 계좌 인증 등을 거침으로써 새롭게 뭐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요. 심지어는 뭐 다른 보험으로 대출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기존에 있던 대출, 계좌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그 해지 환급금을 받아서 자신들의 다른 계좌로 보내는 이런 범행까지 저질렀는데요. 네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그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데 있어서 본인 확인 조치와 피해 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약정이나 해지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소송의 상대방이 됐던 은행사나 보험사는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금융거래에 해당하거나 우리는 본인 확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에서 서로 쌍방의 주장이 맞붙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자로 온 링크를 단 한 번 클릭함으로써 이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건데요. 이렇게 스미싱을 당한 것도 속상한데 피싱법이 받는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야 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지 궁금한데요. 판시 이유와 함께 결과 알려주시죠. 예.
먼저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자가 억울하게 부담한 대출 채무의 채무 부존재 확인을 해준 꼴입니다. 네. 판결의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재판부에서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주의 의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데요. 금융회사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확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비대면 거래에서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허점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단지 어떤 원본을 촬영하라는 식의 어떤 그런 조치만으로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이제 비대면 금융거래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실명 증표를 확인하면서 얼굴까지 같이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통화 같은 이런 추가적인 강화된 본인 확인 조치를 이행해야 본인 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었다라는 취지이고요. 이미 그 휴대전화에 대한 제어권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확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상통화 등 이런 강화된 실명 본인 확인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ARS로 본인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법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뭐 청첩장도 그렇고요. 뭐 전화번호 안에 있는 친구나 뭐 지인의 번호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약 누군가가 보낸 스미싱 링크를 무심코 클릭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최선의 조치는 그거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네. 누군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 발신처가 불확실하다. 심지어는 발신처를 그럴듯하게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요. 네. 링크를 설치하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고 나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미 그게 빠져나가서부터는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RL을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방책 차원에서 뭐 이런 스미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백신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네. 거를 설치한다거나 또 어떤 핸드폰에서의 어떤 시스템이 이런 이런 악성 앱 설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그런 버전도 최신 버전으로 해놓는 것이 어떤 예방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스미싱 피해를 당해도요, 이렇게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피싱범만 검거하면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점점 이제 그 피해 수법이 교묘해지고 네네. 발전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대출을 빙자해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인을 사칭한 그러니까요. 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거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나는 지인한테 돈을 보낸 줄 알았는데 그 돈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한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질문은 이제 피해 환급에 대한 그 환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률은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을 때는 바로 신고를 하면 즉시 이제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러 계좌를 거치면서 그 이전하는 방법이 점차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하게 되기 어려운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26.1%에 그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환급률은 2020년에는 48.5%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에는 불과 26.1%에
그치게 될 정도로 환급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정말 많다는 말씀이신데 앞선 판결에서 은행권의 비대면 인증 절차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법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기범들이 간편송금 서비스 등을 악용해서 피해금을 편취하는 이 행위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간편송금이 이제 더 좀 그 피해를 막기가 어려운 유형인데요. 네. 간편송금은 계좌번호를 몰라도 어떤 계정이나 휴대전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송금을 하는 방식인데, 네. 거기에 연결된 계좌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계좌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지급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편 송금을 이용한 방식은 이제 환급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여서 지난 28일 날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금융회사랑 선불업자 간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아까 계좌를 특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선불업자랑 금융회사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렇게 빨리 계좌를 특정해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와 제출 방법을 명시하고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 점검 절차 마련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불업자, 우리가 흔히 우리가 지칭한 땡땡페이, 땡땡머니 이런 업체들인데요. 이런 업체들과 금융회사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선불업자로 넘어가게 된 것을 확인하면 네. 금융회사는 선불업자에게 피해금 이전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요. 선불업자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사기 이용 계좌를 확인해서 금융회사에게 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상호 두 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간편송금 이게 스미싱 피해를 당했을지라도 좀 신속하게 계좌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을 좀 개선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같은 스미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신규 여신 거래를 할 때는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 서비스에는 4,012개의 금융사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려면 영업점에 직접 방문을 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신규 여신 거래가 차단되고 요 차단된 거를 다시 신규 여신 거래를 재개하고 싶다고 한다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서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제 시에도 혹시나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에 따른 해제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신청을 하였는지 신청이 해제됐는지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조회도 가능하고 신청받은 금융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안심 차단 신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대부분은 금융사에서 시행되며 9월 중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향후 운영 결과를 살펴본 뒤에 비대면 신청,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청, 해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도입 등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판결로 금융회사들이 연이어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저는 집에 누수가 생겼어요. 네. 그 누수가 한 일주일 이상 돼가지고 8월 7일 날 제가 인터넷으로 누수 탐지하는 회사를 검색을 해서 그 회사에 탐지하러 오는 비용이 30만 원 선입금을 하라 해서 네네. 30만 원을 선입금을 하고 저희 집에 8월 8일 날 누수 탐지를 하러 왔는데 탐지비가 495만 원인데 선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495만 원을 카드 결제 3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탐지를 한다고 아래 위층을 다니면서 뭘 하시더니 화장실에 물을 받아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시더니 화장실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 집은 주방 그 천정에서 물이 계속 흘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 전문가분이 이제 화장실에서 누수가 생겨서 주방까지 흘러갔으니까 화장실을 사용을 하지 말아라. 네. 그 대신 이제 자기네들 공사비가 화장실 공사비가 이제 650만 원은 별도 공사비를 지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학정을 짓고 갔어요. 화장실 누수라고 학정을 지었어요. 네네. 근데 한 3, 4일이 지나도 계속 물이 흐르는 거예요. 네. 화장실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위층에서 딴 업체를 불렀어요. 네네. 딴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제 누수를 이제 다시 이제 찾았는데, 근데 이제 딴 업체에서 화장실 누수는 아니다. 자기네들이 누수가 생기는 곳에 조치를 해놓고 갈 테니까 한번 지켜보자. 이러고 갔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주방에서 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불렀던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사장님 이만저만 하고 해서 이렇게 탐지를 다시 했더니 물이 지금은 안 흐른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네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누수 탐지를 찾지 못할 때는 전액 환불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환불을 요청을 하니까 그때는 환불해 줄 수 없다. 법대로 해라.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는 그 뒤로는 또 전화를 받지도 않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계속 제가 하루에 10통, 20통 어떤 때는 막 그렇게도 하고 해도 따르릉 하면 전화를 딱 끊어버리고 카톡으로 전화 달라고 해도 전화도 잘 안 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주 목요일 날 전화가 됐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니까 며칠이지? 목요일이니까 29일 날 전화가 된 거예요. 한참 만에 연락이 됐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전에 자기네들이 재탐사를 와서 자기네들이 그 잘못된 탐지를 했다면 자기네들 회사에 데이터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재탐사로 오기 전까지는 주방 천정 위에 공사도 못한다.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층에서는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공사를 못하고 있었어요. 혹시 또 딴 말을 할까봐. 네. 그러다가 이제 한참이 지나서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한번 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1일 날 토요일 날 재탐사가 왔어요. 네. 재탐사를 왔는데 탐사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어디서 물이 흐르느냐 했더니
그 이야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재탐사원 음. 직원이. 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제가 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사장은 나중에 저녁에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끊었고요. 1시나 돼서 그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네. 직원이 전화가 와서 회사 차원에서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환불을 해주겠다. 입금 계좌번호를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빠른 시일이 언제냐. 기간을 정해줘야 내가 기다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직원은 자기는 그런 거는 모른다. 그냥 전하는 말만 전할 뿐 자기는 아무 이야기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환불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사장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직원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불을 기간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게 이제 궁금했어요.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누수를 겪은 적이 있어서 상담자분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불편하실지, 심적으로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누수를 탐지하는 출장업체의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셨는데 이 해당 업체가 대금 환급을 좀 지연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옆에 김희성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예. 제가 이제 네, 말씀하신 상황은 잘 들었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처음에 누수 업체에서 원인을 누수 원인을 잘못 탐지를 한 거잖아요. 찾지를 못했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에서 누수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으나 네. 결국은 그게 이제 누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다른 업체의 네. 탐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도 그 계약서에서 볼 수 있듯이 네.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준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환불을 받는 건 어렵지가 않으실 텐데 네.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빨리 언제로 특정해주지 않아서 이제 그렇죠. 예, 여지껏은 사실은 전화가 안 돼가지고 네, 뭐 환불이나 재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안 돼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신청을 했는데 예, 이제 그 법률 방송에 이게 방송이 된다라고 제가 톡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어째서 네. 그런지 예. 오늘 전화가 이제 온 거예요. 네. 와가지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 예, 이제 중요하신 거는 예. 환불을 조속히 받는 거랑 환불을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환불 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액 환불이라고 이제 확답을 받으셨나요? 계약서에 그렇게 써여 있어요. 예. 계약서에는 환불이라고만 나왔지 전액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 않았나요? 아니요, 전액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 전액이라고 써져 있나요? 네. 예, 그럼 다행이고요. 네. 그 전액이라고 써져 있다면 네. 전액을 환불하는지를 확답을 받으시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계속 지연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로 인해서 그 지연이자까지 네. 같이 받으시고요. 네. 내가 여기에 대한 이자까지 같이 받겠다라고 네. 명시를 하셔야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빨리 뭐 이자가 불어나는 걸 걱정을 해서 네. 빨리 이제 지급을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대금에 대한 환불뿐만 아니라 지금 네. 이로 인해서 지금 누수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음으로써 또 피해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얘네들이 이 업체가 누수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업체를 불러서 네. 시간도 낭비하고 또 새롭게 네. 이제 지출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나한테 발생한 피해들을 정리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내가 대금 환불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자, 거기에 플러스 내가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겠다라고 네. 좀 압박을 하시는 것이 좀 조속하게 환불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그게 정당한 권리 행사거든요. 네. 대금 행사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수 탐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그리고 지연함으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내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덧붙여서 네. 소명을 하셔서 네. 이 사람들한테 이 정도의 금액을 환불을 해줘라
라고 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제가 정해서 그럼 통보를 하면 되는 거네요. 기간은 뭐 여기에 이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선생님께서 청구를 하시고 네. 청구를 한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안 해줄 때는 네. 이제 이자가 붙는 거죠. 네. 예, 내가 몇 프로 이자를 받겠다. 네. 뭐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뭐 이자 약정을 안 했을 때는 네. 이게 지금 상거래 관계이기 때문에요. 네. 연 6%의 이율로 네. 이자를 붙여서 청구를 하시면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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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만약에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네. 이제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네. 그때는 이제 이 이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연 12%로. 그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네. 소송까지 하겠다라고 네. 좀 압박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사람들이 언제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도 최소한 제가 최대한 기다려도 안 해줄 때는 좀 다음 그쵸. 조치를 취할 수 예, 있겠어요. 이자보다. 네네. 그러니까 안 해줄 네. 때는 지금 뭐 네.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자가 그렇게 크지는 그렇죠.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냥 이제- 기한을 뭐 예. 일주일 정도 기다려서 안 해주면은 뭐 사실 뭐 대금 환불하는 거야 뭐 그렇게 네. 많은 기한을 줄 필요는 없어 보여요. 뭐 액수 일주일 자체에 거기를. 그리고 뭐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줘야 됐다 이런 건 법에는 없습니다. 예. 뭐 3일이면 3일 얘네가 또 약속을 했잖아요. 업체가 네. 반환을 하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며칠 딱 기간을 정해서 뭐 너무 많이 안 주셔도 되고요. 네.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3일이면 3일 네. 이때까지 환불을 하지 않으면 네. 법적 조치를 바로 취하겠다라고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금 환불 말고도 네. 이자랑요. 또 네. 손해 받으신 거 있잖아요. 네. 네. 예, 얘네 그것까지도 함께 청구를 하시는 게 네. 더 좋다고 보이거든요. 그거 꼭 예. 잊지 마시고 네. 대금만 언제까지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대금 플러스 이자, 그다음에 나한테 발생한 손해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손해까지 해서 이거를 언제까지 달라 이렇게 정확하게 못 박으신 다음에 네. 그 기간을 어길 때는 소송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업체에서 환불해 주겠다라고 이제 확답을 했잖아요. 네. 혹시 그거는 뭐 증거를 녹음을 해 놓으셨나요? 네. 그 사장이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녹음은 했습니다. 아, 네. 네네네. 그것도 유력한 증거니까 네. 혹시 소송을 제기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조언대로 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자분 사례에서는 전액 환불이 계약서에 명시돼 네. 있었는데요. 사실 네. 계약서에 이렇게 환불 조항이 없으면 환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받는 데까지는 좀 다툼이 이제 심하게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뉴스원인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정확하게 써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누수 탐지라는 게 결국 계약의 목적이 누수 원인을 찾는 거잖아요. 네. 설사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인을 못 찾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환불을 법적으로 충분히 요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상담자분도 법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말이 네.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겁을 주는 것처럼 네. 그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거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뭐 그쵸. 뭐 그거를 어떻게 형사적으로 문제 삼고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네. 뭐 이제 그런 태도로 나올 때는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수 원인을 찾는 게 참 어렵고 이렇게 분쟁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이걸 소송으로 하기는 또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피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나의 피해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누수 탐지 비용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내가 이런 누수 탐지를 하는 거는 누수 공사를 하기 위함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이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특별하게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정을 그 가해자가 알았다라는 사정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추후에 내가 이런 확대된 손해까지 더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그런 거를 사전에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예,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됐을 때는 내가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너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손해까지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뭐 사후적으로 내가 피해를 구제받는 거를 넘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압박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희 언니가 취업 때문에 3년 전 성형외과에서 매몰 방식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후 쌍꺼풀 한쪽이 5개월 만에 풀리는 바람에 150만 원을 주고 재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쌍꺼풀이 풀려서 병원에 갔더니 또다시 재수술을 해야 한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풀린 건 이해하겠지만 2번이나 풀린 건 병원 측 시술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병원 측 과실을 물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게 시술받은 쌍꺼풀이 2번이나 풀린 것에 대해서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병원 측에 이제 보상을 요구하시겠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의료 과실에 기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그 과실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 자체가 잘못됐다. 수술 과정상의 술기라고 하죠. 이 술기상의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술은 잘 됐지만 어떤 뭐 피치 못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나 사후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설명을 위반을 이유로 해서 뭐 의료과고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이 사건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쌍꺼풀이 풀렸다라는 것 자체로 이제 보상을 의료 소송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체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수술은 제대로 했지만 그 수술 결과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의료 과오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들의 어떤 수술상의 수술상의 채무는 뭐냐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채무는 아니에요. 예, 어떤 수술상의 결과가 베스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다. 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지를 하고 수술도 성관주의물을 다해서 이행했다라고 하면 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미용적인 예. 목적이기 때문에 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떠한 결과를 이렇게 딱 만들 수 있다라고 만약에 보장을 했다라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딱 약정하지 않은 이상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의료 과오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병원 측과 언니분 사이에 쌍꺼풀이 상당 기간 유지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약정한 사정이 있었다면 좀 달랐겠군요. 네, 만약에 뭐 그렇게 딱 명확하게 어느 기간 동안 유지되고 뭐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또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뭐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네. 그런 약정이 없다라면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쌍꺼풀의 경우 유난히 잘 풀리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풀린 것이 시술상의 문제인지 개인적인 문제인지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가 그럼 정황 증거만으로 소비자원의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의료 분쟁이기 때문에 네. 의료 분쟁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의료 분쟁 조정원에 이제 조정 신청하면 물론 이제 이거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처럼 진행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재판에 준해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 또 전문가들의 판단이 개입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어떤 뭐 정황 증거나 이런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내 주장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면 나의 신체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뭐 그거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뭐 의무 기록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수술상에 과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술 기록지 같은 어떤 진료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제3의 전문가, 의사들이 그 진료 기록을 감정을 해서 수술상에 어떤 실수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만약에 이 문제로 상담자께서 해당 병원에 찾아가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뭐 커뮤니티에 뭐 악성 리뷰를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이런 경우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뭐 피해를 받아서 억울한데 오히려 내가 어떤 법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영업방해죄, 뭐 퇴거불응죄, 뭐 주거침입죄 이런 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병원에서 민원을 받는 절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거기 가서 뭐 이제 다른 환자들이 있는 데서 뭐 막 큰 소리로 떠들거나 얘기하거나 어떤 시위를 하거나 이러면은 또 명예훼손이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악성 리뷰를 달 때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뷰를 달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그 사실이 이제 공공이익에 적합한 경우에는 또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악성 리뷰를 잘못 단다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병원 의사에게 받은 의학적 소견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물론 증거로서의 효력은 있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법적인 절차로 가게 되면 그것도 내가 제출한 증거긴 하지만 그것만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하지는 않고요. 법원이 판단하려면 또 별도의 감정, 제3의 전문가한테 별도의 감정을 받아서 그 감정에 기초해서 아마 의료 과실을 판단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쌍꺼풀 시술을 받고 크기나 모양 등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의사의 채무는 결과 채무, 결과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네. 수단 채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용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외적으로 특정한 결과가 중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딱 특약으로 어떤 명시를 한다면 그 특약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뭐 재수술을 요구하거나 이런 그 나의 피해를 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처럼 성형수술 이후에 병원 측과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부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수술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수술 후에 예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런 걸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고 내가 이 부분은 특별히 보장을 받고 싶다
라고 하면 특약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모든 걸 차치하고도 얼굴이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싶은데요. 이 상담자분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설명을 잘 들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또 이제 특히 미용적인 거는 또 광고를 하는 데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광고에 현혹되기보다는 직접 의사를 대면하시고 수술을 집도할 의사한테 설명을 직접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1살 연하 남편과 대학 캠퍼스 커플로 1년 정도 사귀다가 임신을 했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현재 저는 임신 7개월이 됐는데요. 저는 대학 졸업을 했고 남편은 군대를 다녀오느라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학 후배들이 남편을 헌팅 포차에서 봤다며 제보를 해줬는데요. 한 번은 눈 감고 넘어갔는데 이후에도 계속 제보가 쏟아졌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그냥 술 마시러 간 것뿐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졌고 계속 냉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옵니다. 이런 남자와 계속 함께 살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해지는데요. 차라리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댁에서 함께 돈을 지원해 줬는데 남편 명의입니다. 아직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만 납입했고 나머지 2번의 중도금과 잔금까지 완납하려면 1년 이상이 남았는데요.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가게 되는지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임신을 먼저 하고 결혼을 한 커플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결혼 생활을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이런 일도 있었을 때는 좀 빨리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남편분 아직 대학생이고요. 상담자분 임신 7개월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담자분 남편이 헌팅 포차를 자주 드나드는 게 부정행위로서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는 꼭 간통, 신체적인 어떤 성관계에 이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조 의무 위반이 일어날 수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넓게 인정이 되는데요. 헌팅 포차는 좀 연애를 목적으로 해서 드나드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상습적으로 자주 드나들었다라고 한다면 정조 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상담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 분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혼인 파탄 이후에 이혼 소송 사실진 변론 종결 당시 전에 등기 이전까지 마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이미 부부가 협력하여서 이뤄놓은 재산으로 보아서 그 분할 대상을 분양 대금이 아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분할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출산과 양육 문제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상담자분은 아직 학생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양육비 산정이란 거는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네. 소득이 없다라고 해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있습니다. 네. 실무상으로 보면 최소한의 양육비는 한 자녀 한 명당 한 3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파트 분양권 문제도 있지만 사실 심적으로 상담자분이 이혼에 대한 결정을 못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담자분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조언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상습적인지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신속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는 것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행위가 있고 나서 그냥 내가 용서하면서 살고 있다가 뒤늦게 또 이런 게 재발해서 뭐 그 앞에 행위까지 문제 삼아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거를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현재 자그마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작은 사무실에는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성은 저 1명입니다. 업무 특성상 밤을 새우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잠시 자리에서 졸다가 일어나 보니 남성 직원들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야한 여자 사진을 보며 외모평과 함께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듣고 있는 줄 몰랐는지 저에 대한 외모평도 함께하며 성추행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무섭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계속 자고 있는 척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사무실에서 담배까지 피워대는데요. 어떻게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함께 일하는 공간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는 경우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아직도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일하는 동료다 보니까 그렇긴 하는데 이게 어떤 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명확히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무실에서 야한 사진을 보는 직원들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네. 그러니까 성희롱과 성폭력은 또 다른 개념이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희롱은 성적인 언동, 그 언어적인 것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성적인 어떤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사무실에서 음란 사진이 노출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나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거기서 본다는 것은 사실 보여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심지어 이 사연자분의 외모평까지 함께 하셨다고 네. 했는데 그렇다면 이 남성 직원들 형사상 처벌도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성희롱 자체를 형사상 처벌하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상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어떤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희롱을 주장한 자에 대해서 오히려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에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일 민사소송을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성희롱 인정되면은 그 위자료를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또 나아가서 이런 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 회사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남자 직원들 사무실 안에서 담배까지 피운다고 합니다. 벌금을 물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국민건강진흥법상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보통 이제 대략 한 300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사무용 건물이나 공장 이런 데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요. 과태료랑 벌금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금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이지만 과태료 처분은 그냥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통법구 위반했을 때처럼 과태료 처벌을 받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 때문에 이 상담자분의 호흡기가 나빠졌다면 병원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뭐 법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네.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실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증명 자체가 좀 어렵군요.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나의 호흡기가 나빠졌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예, 뭐 그런 걸 증명하려면 어떤 기간, 노출된 빈도, 그 정도 이런 걸 다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상담자가 혹시라도 신고와 소송 등으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 아까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내가 성희롱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회사에서 불이익하게 대우를 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중한 처벌이 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성희롱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구제 수단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좀 조기에 이제 구제 방법을 활용을 하셔서 조기에 방어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이런 성희롱부터 시작을 해서 좀 성폭력 범죄로 확대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내가 어떤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피해 구제 수단을 활용하시는 것이 확대 손해를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